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의 시작하다가 끝내가지고 오늘 끝까지 한번 이 기품보 문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기품보를 설계를 한다라고 끝냈죠. 이 높이와 경간의 비를 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부재가 기품보 설계를 해야 되는 부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품보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시스템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4층짜리 건물이고 2층, 3층, 4층에 있는 요 앞면에 벽이 있었죠.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의 벽을 갖다가 우리가 기품보로 설계를 한다고 그랬죠. 얘를 갖다가. 그래서 여기 밑에 2층 바닥에 있는 하중, 3층 바닥에 있는 하중을 철근으로 올려가지고 이 모든 하중이 여기 4층 바닥면 밑에 작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2층, 3층의 콘크리트 벽을 갖다가 기품보로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재료도 선택을 했고, 하중도 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중도 다 구했고, 하중도 구했고, 여기 강도 쪽의 것도 콘크리트 강도, 디자인 밸류죠. 디자인 강도, 그리고 철근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는지도 구했고요. 그리고 기품보 설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중도 구했고 모든 걸 다 구했으니 좀 더 디자인으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기품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세 가지예요, 총. 이 메인은 지금 뭘로 할 거냐면 스트라타입 모델로 할 겁니다. 스트라타입 모델로 이 기품보를 갖다가 설계를 할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이 스트라타입 모델로 설계를 했을 때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어디에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하면 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물체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이렇게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 한쪽은 양당 고정이고요. 여기는 한쪽 수직 방향만 고정이고 수평 방향은 움직이게 돼 있는 그런 자유물체도를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이 만약에 요거 두 개 다 요렇게 양당 고정이라고 보면은 나중에 이 밑에 있는 뭐라고 하죠? 인장력을 아주 원래보다 낮게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인장력이 낮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배근해야 되는 철근까지 낮게 측정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이게 전체적인 큰 시스템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요 위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하중이 온다고 했죠. 얘가 디자인 밸류인데, 얘가 아까 뭐라고 했죠? 얼마라고 했죠? 189.9.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때 저희가 계산을 한 게 189.9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위에 작용하는 하중은 190이라고 할게요. 190kN/m 라는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희가 여기 지점 반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지점 반력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총 6m라고 그랬고, 맞나요? 그죠? 두 층이니까 6m고, 얘가 경간이 뭐라고 했냐면 7m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반력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반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에 있는 선하중을 다 합친 값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에 작용하는 반력은 190 곱하기 7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얼마냐면 664.65kN 이렇게 나오네요. A, B 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가
등분포로 작용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의 힘의 크기가 나오죠. 665라고 할게요. 그냥 66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지점 반력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스트러타이 모델을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지점 반력이 있고 요 위에서 하중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바꿀 거예요. 우리가 그 해석하기 쉽게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위에 작용하는 등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집중 하중, 여기에 이런 집중 하중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크기가 얼마냐면 똑같이 665입니다. 665. 그죠? 여기 작용하는 뭐라고 하죠? 이 하중들을 모은 거가 왼쪽에 있는 집중 하중, 여기 오른쪽에 작용하는 이 하중들을 모은 거가 오른쪽에 있는 집중 하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값이 66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밑으로 전달이 될까요? 당연히 왼쪽 거는 왼쪽 서포트로 갈 때, 지지점으로 갈 테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스트러타임 모델에서는 스트러타임 모델의 인장력과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힘이 이제 꺾어지게 되겠죠. 힘이 꺾어지면서 스트러타임 모델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데, 그때 인장력과 압축력의 사이에 만약 이게 이제 압축력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인장력이라면 각도가 그때 뭐 얼마라고 했죠? 지금 뭐 그냥 느낌으로는 50에서 한 70 정도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뭘 고를 거냐면 그냥 60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는 한국에는 어떻게 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여기에서 인장력은 빨간 걸로 표시하고 압축력은 파란 걸로 표시를 할게요. 스트러타임 모델에서 요 위에 거는 그냥 하중 준다고 해서 그냥 빨간 걸로 했는데 이 빨간 거는 그냥 인장력이 아닙니다. 그냥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제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60도 간격으로 60도 각도를 기준으로 이제 60도라는 거예요. 60도.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작용선을 끊는 거죠. 이렇게 쭉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에서 오는 하중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이 포인트부터 이제 꺾어지는 거죠. 꺾어져 가지고 이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런 자유물체도를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포인트에서 또 힘이 꺾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압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런 스트러타임 모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밑에 이제 인장력이고 여기 파란 거는 압축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여기서 생겨나는 힘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콘크리트는 그걸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철근은 이 힘을 받아낼 수 있는지 철근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철근은 제대로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다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초록색.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요 지점 부분을 요 밑에다가 확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압축력, 그리고 얘는 이제 인장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죠? 힘의 평형을 이용하면은 여기 있는 힘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665kN이죠. 얘 말면 이제 두 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수평 방향 힘의 합력은 뭐 0이 돼야 되고 수직 방향 힘의 합력은 0이 돼야 되고 모멘트도 합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관계를 이용하면은 이게 이제 60도니까 우리가 이거 삼각형 그 알잖아요. 변의 비.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1대 2대 루트 3이죠. 그죠? 그죠? 얘가 61대.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루트 3이 이제 뭐에 대응되냐면은 665kN에 대응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작용하는 그 파란색 압축력을 알고 싶고 좀 더 크겠죠. 지금 665보다.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 인장력을 알고 싶은 거죠. 인장력부터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665가 그 루트 3에 대응되니까 이 인장력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665 나누기 루트 3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인장력 힘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냐면 제가 구해놨는데 얼마냐면 이게 384kN이네요. 빨간 걸로 쓸까요? 빨간 거. 인장력이니까 300 얼마? 384kN.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84kN이고 이제 또 뭐 구할 수 있냐면 뭐라고 하죠? 다이아고날 방향 사선 방향의 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665보다 큰 값이죠. 665 곱하기 2 나누기 루트 3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미리 안 구해놨네요. 그냥 구해볼게요. 665 곱하기 2 나누기 루트 3은 768kN.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다 구한 거죠. 665 구했고, 인장력 384 구했고, 384 구했고, 그리고, 사선 방향 힘 768 이렇게 구한 거죠. 이제 요 구했으니까 여기에 맞게 필요한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가 견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강도 증명해 볼게요. 요 밑에 인장부터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받아내야 될 힘이 얼마냐면 384죠. 384. 그러면 이 384kN을 인장력으로 받아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으로 받아내죠. 그죠? 콘크리트도 약간의 인장력을 받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아예 그냥 못 받아낸다라고 그 콘크리트가 받아내는 그 인장력을 무시를 하죠. 인장 강도를 무시 안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 철근으로 받아내줘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철근의 양은 AS는 그 384 나누기 43.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384가 킬로뉴턴 힘이고요. 얘는 아까 그 뭡니까? 그 항복응력을 재료의 그 뭐라고 하죠? 요즘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그 용어가 재료 팩터죠. 개수. 재료 개수로 나눠준 값이죠. 재료 개수 1.15. 그 철근의 재료 개수 1.15. 그래서 얘가 43.5거든요.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것도 제가 계산했는데 8.8이 나옵니다. 8.8 제곱센티미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뒷빔 그러니까 깊은 보에서 밑에 인장 부분이 있는데 이 인장 부분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384니까 얘를 그 받아내주기 위해서 최소한 8.8 제곱센티미터의 그 철근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아니요 잠깐만 제가 헷갈렸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라주는 게 뭐냐면 뭘 고를 거냐면 그 한국 철근의 지름과 독일에서 쓰는 철근의 지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국 잘 모르니까 독일 철근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고르면 그 철근이 6개 그 지름이 16mm짜리 철근 6개 이렇게 고를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총 면적의 합은 12.06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얘로 이제 얘를 갖다 덮어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 6개, 지름이 16cm인 철근 6개를 그 깊은 보 밑면에 배근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인장 강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압축 강도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압축력도 작용을 하죠. 그죠? 여기에 압축력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압축력 작용. 그래서 깊은 보가 이 압축력을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먼저 하는 거는 얘예요. 얘. 얘만 보통 그 증명을 해주면 얘 그 사선에 작용하는 이 압축력은 증명해 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얘를 갖다가 그 더 추가적인 철근이 없이 그 힘을 콘크리트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이 사선은 안 해도 돼요. 그 저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면 이 삼각형 함수 정리 이런 거에 의해서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무슨 말인지. 아무튼 이 밑에 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665kg잖아요. 킬로 뉴턴 FC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하중이 665 킬로 뉴턴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벽에 여기 지금 깊은 보의 두께가 24cm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4cm인 거죠, 벽이. 그리고 나서 요 밑에 30cm짜리 그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은 요 기둥에 여기 작용하는 거잖아요. 여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요 위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기둥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은 요 면적이 되겠죠. 기둥과 이 벽이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이 위에 있던 힘이 F라는 힘이 요 밑으로 흘러갈 수 있다. 콘크리트 면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압축 강도도 증명해 준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견뎌낼 수 있는 압축 강도 뭐라고 하죠? FRCD 뭐 이렇게 할게요. 콘크리트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30cm 곱하기 24cm 곱하기 1.7 kN/제곱cm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 아까 저 위에 콘크리트 강도 할 때 구했던 거죠. 구했는데 25년 1.7이 아니라 1.4네요. 1.42 이제 단위가 바뀌는 거죠. 1.42 1.7이 그 강도가 30일 때 그때 값인데 1.42죠.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강도가 나요. 얘가 얼마냐면 30 곱하기 24 곱하기 1.42 하면 얼마냐면 얘가 1022.4 킬로뉴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콘크리트만 가지는 압축 강도가 거의 한 1메가뉴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용하는 하중은 665. 그 콘크리트가 견뎌낼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1메가뉴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힘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 이게 그 압축력, 이게 인장력, 얘가 압축력이면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 저기 뭐야 그 강도를 줄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저기 뭐야 그 금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를 0.75로 좀 그러니까 25% 줄여준데, 근데 여기에 또 뭐 옆에 그 다중 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뭐 10%만 여기에서 올려주라 그러면은 결국 나오는 개수는 0.825 뭐 이런데, 이게 이제 권하는 거거든요. 저기 그 코드에서. 그런데 이것도 얘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실험하면은 이 콘크리트 강도가 그 만약에 이런 공시체가 있잖아요. 좌우에서 이렇게 힘주고 위에 이렇게 파괴시키면 얘 강도가 뭐 3배, 4배 막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 이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 거는 여기 0.82 안 곱해줬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굳이 뭐 제가 이것까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요. 그죠? 콘크리트 말고. 콘크리트보다 철근이 더 강도가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여유분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굳이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도 얘는 압축 강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했는데 요 밑에 하중을 대해서 했는데 요것도 사실 얘에 대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665보다 더 크니까. 근데 얘가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면적은 좀 더 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간단한 이 변의 비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665고 얘가 아까 얼마였죠? 안 보이네. 665, 768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얘가 아까 우리가 뭐냐, 얘가 아까 6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잖아요. 그죠? 루트 3대 2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 b에 의해서 665에서 커졌잖아요. 얘가. 근데 똑같이 이 면적, 우리가 그 뭐냐 저기 그 압축 강도 고려할 때 이 면적, 얘도 똑같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가 커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요 밑에 얘에 대한 힘에 대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증명해주면 굳이 이제 요 위에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철근이 더 필요하면 여기에 이게 철근이 더 필요하게 되면 콘크리트 면적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콘크리트만으로도 충분히 이 힘을 다 받아낼 수 있으면 굳이 이 그 사선에 있는 그 좀 더 높은 하중에 대한 그 증명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철근 선택 벌써 했는데 그 여기 다시 나왔죠? 철근 선택 아까 우리가 6에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 16mm짜리 철근 6개를 그 밑에다가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한 방법은 뭐냐면 스트로타입 모델이었어요. 그죠? 얘 스트로타입 모델을 했는데 이제 깊은 보고가 있을 때 스트로타입 모델 안 하고도 딴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그 독일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이체 아우슈스피어 슈탈베통 요게 있습니다. 요게 협회인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독일 철근 콘크리트 협회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간행물이 있어요. 거기 간행물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테마로 인해서 테마를 가지고 뭐 이렇게 씁니다. 뭐 그게 실무에도 관계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에 많이 관계돼. 그 철근 콘크리트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뭐 어떻게 설계하라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깊은 보에 관한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 깊은 보에 관한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가 표를 갖다 여기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이 표가 있는데 네가 만약 깊은 보가 있으면 그 깊은 보의 높이와 경관의 비에 따라서 그리고 하중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그 테이블을 쓸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간행물 240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또 나왔거든요. 이 간행물 240번을 다시 좀 이제 좀 더 고치고 뭐 이렇게 약간 보기 편하게 하고 이렇게 새로 이제 나온 버전입니다. 그 버전을 보면 이제 표가 있어요. 그 표인데 우리가 여기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단순보죠. 요 밑에는 이제 그 뭐죠? 이게 그 지점이 3개죠. 우리는 근데 여기 지점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그 보가 쭉 늘어났을 때 끝이 있지 않고 쭉 연결된 보일 때 나오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 케이스고,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죠, 그죠? 등분포 하중이에요. 그러면 뭘 봐라? 테이블 4.1 봐라. 테이블 4.2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지금 깊은 보가 있는데 나와 있고 요 위에 지금 하중 형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하중 형태는 등분포 하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열을 봐야 돼요. 만약에 뭐 집중 하중이 있으면 요 딴 열을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하중 밑으로 작용할 때도 조금 달라요, 이 값들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요 경우를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거 그 높이 나누기 경관이에요. 높이 나누기 경관. 아까 우리 높이가 6이었고 경관이 뭐 7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제가 그 경관을 빨리 왔네.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거 경관 얼마였지? 여기 어디였는데? 네, 0.333 아니고 0.857. 0.857. 그러면 0.85. 요 사이 되겠죠, 그죠? 요 사이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C 나누기 L, T 나누기 L. C가 뭐죠? C가 뭐지? 아, C 이거 그 뭐야
그 기둥 너비네요. 기둥 너비가 0.3이었고 L이 7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3, 0, 3, 2, 0, 3, 3, 7, 21, 4, 7, 28,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0.04 우리 0.1에 보면 되겠네요. 0.1 여기 사이 보면 얼마 나오냐면 한 0.23 나오겠네요. 그죠? 이 0.23을 어디다 곱하냐면 요 보면 이제 힘이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요 밑에 인장력 F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하중 등분부 하중이 얼마였죠? 190이었나? 190이었네. 190 곱하기 L이 얼마죠? 190 곱하기 L이면 7 해주면 얘가 얼마냐면 190 곱하기 7은 1330이고 요걸 갖다가 0.2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FE는 0.23은 305 5.9니까 306kN 해줄게요. 306kN이 나오는 거죠. 요거 이제 잠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제가 뭐 했냐면 요 위에서는 얼마 나왔냐면 384 나왔죠. 근데 여기 지금은 306이 나옵니다. 그죠? 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가.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 위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306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 첫 번째 방법에서 380 얼마였죠? 384 아닌데 맞네 384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나 좀 한번 봐야 되겠네. 아무튼 이제 여기 단순보일 때 그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기품보일 때 일반보에 그 이름 까먹었네 또. 이 보가 있을 때 철근이 여기 이제 배근되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D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끝에 콘크리트 피복 두께랑 철근 지름 고려해줘 가지고 뭐 D라는 값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이게 압축력과 인장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 사이를 갖다 우리가 Z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모멘트 팔 길이라고 하죠. 모멘트 팔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모멘트 팔 길이를 일반보에서 구했는데 쉽게 우리가 0.9 곱하기 0.9 곱하기 총 높이 하면 보통 나오는 일반보 그 높이가 나와요.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깊은보 있을 때는 딴 거 해라는 겁니다. 이 모멘트 우력 팔 길이가 얼마냐? 0.3 곱하기 h 뭐 이렇게 해라. 근데 얘는 0.8 곱하기 h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면 뭐가 되냐면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요 밑에 거 볼게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게 비에 따라서 경관과 높이의 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경관비가 1 넘으면 0.6L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지금 한 요쯤 되잖아요. 아까 0.89 뭐 이렇게 됐잖아요. 대충 여기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0.6 곱하기 h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굳이 대입해 보면 값도 나와요. ZF는 뭡니까? 0.3 곱하기 6 곱하기 3h 이게 6 이게 7 이렇게 되죠. 이거 제가 미리 계산해놨는지 한번 볼게요. 계산해놨네요. 계산해놨네. 이게 얼마냐면 3.9m가 나옵니다. 이게 3.9m예요. 이렇게 이제 3.9m를 계산하고 뭐죠? MED가 있어야 되죠. 작용하는 모멘트가 얼마냐면 일단 일반보잖아요. 그죠? 일반보의 등분포 하중이니까 이거 그대로 QL 제곱 나누기 8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190이었잖아요. 190 곱하기 7의 제곱 나누기 8 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거 계산했네요. 제가 계산한 게 얼마냐면 1163 kN 미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힘을 구하려면 힘은
모멘트 나누기 이 우력 8길이잖아요. 그래서 1163 나누기 3.9 하면 얼마 나오냐면 3.9 얼마 나오나 302 나오네요. 302 킬로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302 킬로 일단 쓰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보에서는 0.9 곱하기 0.9 곱하기 h 하면은 이게 우력 8길이라고. 그럼 대충 하면 이게 0.81h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보에서는 0.81h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얘가 0.8h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대충 봤을 때 우력 8길이는 일반보라면은 이제 0.8의 h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이렇게 그보다 더 작은 값을 써야 된다. 근데 얘가 최소 0.6h를 안 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만약에 내가 분보를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막 스트러타임 모델도 계산해야 돼. 그리고 막 삼각형 변비 막 계산해야 되고 하면 바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면 그게 이제 그 뭐야 일반보라면 QL 제곱 나누기 8 해가지고 모멘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얘를 갖다가 그냥 0.6 곱하기 h 가지고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6 곱하기 h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0.6 곱하기 h가 6이니까 3.6 정도 되는 거죠. 3.6 대충 이렇게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1163 나누기 3.6은 323 나오네. 323 킬로뉴턴이 나와요. 이게 얘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필요한 철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 대충 우리가 그 주어진 조건에서 배근할 수 있는 철근의 양이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그 전체적인 그 두께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빠른 결정, 그런 약간 보수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비슷해요. 아까 그 독일 콘크리트 협회에서 나왔다는 방법들 얘 둘은 비슷해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크냐? 좀 더 크냐? 왜냐면 이게 제가 첫 번째 가정을 할 때 약간 다른 가정을 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원래 집중 하중 아닌데 등분포 하중인데 집중 하중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좀 더 높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오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이 뭐 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구조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최선의 값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러타임 모델을 했다고 해서 약간 값이 뭐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이거는 너무 보수적인 값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근의 정착을 한번 보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철근의 정착 하는데 이 철근에 정착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도 영향을 미치고 콘크리트 강도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뭐라고 하죠? 부착 강도라고 하는 거죠. 부착 강도가 그 유로 코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콘크리트가 이게 있고 얘가 이제 철근이라고 하면 이 단면이에요. 주위에 이제 콘크리트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가 있으면 콘크리트의 정착은 그 철근 표면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게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이 더 커지겠죠. 부착 강도는 똑같은데. 아무튼 이 관계를 계산하면은 뭐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에 있는 총 힘을 갖다가 철근의 강도가 43.5kN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 안에 있는 힘을 갖다가 총 콘크리트로 전달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 길이는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운 공식 같지만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힘을 그 철근에 있는 힘을 그냥 콘크리트에 다 전달한다라는 식만 세우면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값이 제가 이거 또 계산했거든요. 값이 얼마냐? 64.68 나오네요. 64.68 이렇게 나옵니다. 64.68 잠깐만요. 맞나? 맞네. 64.68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센티미터가 계산을 다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어떤 그 뭡니까 지금 16mm짜리 철근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6mm짜리 철근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내가 온전히 정착하는 데는 65cm라는 그 정착 길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착 길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철근보다, 원래 필요한 철근보다 내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한다면은 이 정착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그 철근에 어떤 형태로 정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이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고려한 게 이 식입니다. 이 식인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아무튼 여기에 따르면 그 우리가 그 직접 이 뭐라고 하지? 직접 지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힘이 여기 바로 이제 바로 기둥으로 갈 때 이때 0.7을 곱할 0.7이 아닌데 뭔지 모르겠네요. 3분의 2가 그건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아마 철근의 형태, 정착 형태일 테고, 이게 이제 직접 지지였을 때 또 줄일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하고, 또 그 여기에다 곱해줄 수 있는 게 뭘 곱해줄 수가 있냐면, 이게 0.7이 뭐냐면 필요한 철근, 우리가 필요한 철근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근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철근, 요걸 갖다 비를 갖다가 곱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그 길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65cm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2.07이 나오네요. 22.07cm가 나옵니다. 이거 맞나 모르겠네요. 65 곱하기 0.7 곱하기 2 나누기 3은 30인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다 30인데 30 곱하기 0.731 수가 있어요. 요 값이. 이 앞에 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에 철근의 정착에 관한 얘기를 하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이 앞에 개수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뭐 제가 제대로 계산했다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에 22.07cm라는 정착 길이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 위에 그 깊은 보고가 있었고 얘가 이제 그 기둥인 거죠. 기둥이 30c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철근을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철근 정착, 여기가 철근 정착 길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여기에 압축 하중 있잖아요. 그래서 요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거는 22.07cm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여기에 이 정착 길이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 그 벽의 피복 두께가 뭐 2cm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수직 철근도 있을 테고, 요 아무리 고려해봤자 5cm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5cm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22.07cm니까 충분히 철근을 정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그 기품보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그 메일 주시거나 밑에 코멘트에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